네, 4월 19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고 또 면담도 했죠. 아마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면담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일부 전해졌죠. 예. 신문들 대부분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언급을 제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만큼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게 한 부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개혁과 입법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네.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이라던가 거부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신문 대부분은 한겨레 신문 제목처럼 중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예. 검찰과 민주당 양쪽에 무언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특히나 민주당의 입법 속도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에게 국회 설득을 주문했다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김호수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면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뉘앙스였습니다. 네. 일단 김호수 총장은 사표 반려를 수용했고요. 전국에서 모였던 고검장들도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 총장 중심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또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대응 수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있는 만평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함께 보시죠. 만평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전해드린 뉴스랑 결국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까지 하게 된 건 결국 검수완박 때문인데 네. 굳이 풀어서 말을 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만편에 나온 것처럼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컷을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논란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여기는 혹시 검증 완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검증이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라고 비판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인수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만평이었는데요.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자녀를 둘러싼 의혹 계속 나오고 있고 더 확대돼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익명 인터뷰가 아니고요. 라디오 인터뷰라던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정호영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인수위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후보자 본인도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합당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네. 내용만 두고 보면 그런데요. 당명이라던가 지도부 구성 그리고 공천 같은 것들에 있어서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한국일보는 스스로 다당제 신봉자라고 말했던 안철수 대표가 소신도 꺾었고 또 합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흡수된 격인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라고 기사에 썼는데요. 예. 그 1차 관문으로 당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썼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당내 우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건데 안철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 순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다뤄보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어제 해제가 됐습니다. 아마 어젯밤 늦게까지 술 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여러 사진 보니까 저도 좀 밤에 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가장 왼쪽 사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세 장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가장 왼쪽 바로 김포의 한 차고지의 모습입니다. 관광버스에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관광버스도 상당수 노선과 배차를 줄여서 운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돌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앙에 배치된 사진은 을지로에 있는 노가리 골목 모습인데 네. 코로나 이전에 딱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사람들이 노상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서 뭐 맥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짜 빈자리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꽉 차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홍대 한 식당에 붙은 구인 공고 모습인데요. 특히 야간 시간대 인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24시간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던 업종들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일반 직장인들은 조금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재택근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면서 주 1, 2회라도 재택근무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반대로 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를 받던 업종들은 좀 반대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는데 크게 4가지 업종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OTT 업계인데요. 그동안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같은 OTT 플랫폼들이 이른바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당폭으로 증가했었는데 네. 올해까지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라고 봤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네. 꺾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업계인데요. 역시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썼고요. 예. 세 번째는 코로나 대표 수혜 업종이었던 배달 플랫폼 업계인데 뭐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이용자 감소, 또 배달 기사 인력 유출 등 도미노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가전업계인데요. 뭐 그동안 대형 TV,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판매량 증가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예. 올해 실적은 떨어질 거라고 보면서 근데 또 이를 막을 만한 딱히 전략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배달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또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서 좀 어떤 과도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망가졌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사에 나온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어디냐 하면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흑토라는 지역이 있고요. 예. 북미의 프레리, 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과 중국까지 이렇게 4대 곡창지대고요.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의 상황까지 좋지 않으면서 세계 곡물 시장이 위기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위기의 원인은 각자 다 다른데요.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식품 시장을 보호한다면서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 미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서 흉작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가뭄이 뭐 강과 항구의 수심에도 영향을 주면서 네. 이 수심이 얕아지다 보면은 선박들이 평소보다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화물량이 제한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또 잘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파종 시기도 놓치고 또 농자재가 유통되지 않거나 외부입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곡물 시장에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물론입니다.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작년 11월이죠. 용인에서 곰이 탈출했다가 뭐 몇 마리는 사살되고 그랬는데 이 예.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갈등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육농장에서 곰 5마리가 당시에 도망을 갔었고 예. 생포한 곰은 2마리였고 나머지 3마리가 사살이 됐는데 네. 최근에 발견된 마지막 곰도 역시나 사살됐습니다. 근데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체를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잘게 분쇄한 다음
고온과 고압으로 처리를 해서 뭐 사료나 비료,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 이게 관련법에 나온 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동물 사체를 재활용하는 건 비윤리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화장을 할 것을,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육 농장에서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사살된 것 자체도 안타까운데 이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곰의 마지막 길을 이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 사체 처리에 대해서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양귀비 관련 기사죠. 이거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 있는데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양귀비는 이제 5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마약류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면에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는 섬마을 같은 곳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상비약으로 여기는 관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용해서 몰래 재배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 선원들이 많은데 이 외국인 선원들이 마약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커지다 보니까 해경이 7월 말까지 양귀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발 현황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서해가 가장 많고요.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올해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절벽 같은 곳에서 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들은 드론을 띄워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꽃이 예뻐서 그냥 텃밭에 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불법인 줄 몰랐다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50포기 미만은 입건 자체가 되지 않고 또 양귀비 중에서 관상용인 개 양귀비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구분이 어렵고 적발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속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도 해경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물 기사인데 이분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브리핑할 때 자주 뵀던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진에 나온 분 수어통역사 윤남 씨고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OK 사인을 두 개를 고리를 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윤남 씨 같은 경우는 대학로 소극장으로 최근에 출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극 무대에서도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극 무대에서의 수어 통역, 여러 배우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각 인물로 변신하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윤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브리핑을 상당히 많이 또 했었는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진전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어 통역사 생각하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브리핑을 하면서 방역 브리핑을 하는 그 인물과 나란히 서서 보다 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예산 좀 더 쓰고 또 표창장 주는 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만큼 사회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